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4일이네요. 11월 14일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또,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무비데이, 쿠키데이, 뭐, 레터데이, 안개꽃데이, 오렌지데이, 그리고 세계 당뇨병의 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이 탄신한 이제 날이더라고요. 물론 아직 정치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설랑설레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야 될 그런 이제 주제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사실은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유신 반대 뭐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뭐 삼성기원 반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다가 물론 뭐 저는 용기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괄목할 만한 커다란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선배들을 따라서 다니면서 이제 뭐 시중을 든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일. 그리고 뭐 이제 데모할 때 스크럼을 짜고 나가면 뭐 앞에 서본다든가 뭐 기타 등등 뭐 페퍼보그 잔뜩 마시고서 이제 엎어져서 이제 괴로워하고 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만난 선배들이 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계셨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다가 사실 긴급 조치 고호 때문에 이제 저희 서클이 거의 와해가 돼 버렸죠. 1975년입니다. 그러다 저는 이제 군의를 갔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롭게 해서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어 어떻게 보니까 인제 다시 이 삶의 황혼역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인제 제 스스로 많이 변했습니다. 어 그런데 인제 일전에 저희 연세대학교 한국문제연구회라는 이념 서클이 이제 창립 60 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인제 그 기념 자료집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제 오늘 소개를 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 가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히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음 뭔가 생각이 많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또 뭐 다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기는 뭐 하겠지만은 그러나 뭐 바뀐 지 신념에 대해서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일에 이제 즈음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 볼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고했던 글에 대해서 쭉 읽어 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날 경북 구미에서 인제 출생을 해서요. 1979년 10월 26일 12.6 사건이죠. 바로 공정동 안가에서 어 이제 그 이제 서거를 이제 하셨죠. 그때 당시에 향년 61 세였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글쎄 요즘 61세 같으면은 뭐 옛날 같으면은 인제 "회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 같으면 청년이죠, 청년. 시골을 가서 보면은 뭐 "70 먹은 노인네들이 청년 회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정도로 인제 참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평균 수명도 늘어났지만은 음 참 시골에 인제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 더군다나 아이의 울음이 그쳤다라는 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제가 인제 제목을 도발적 발언이라고 이제 달았는데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대학을 다닐 때는 상당히 인제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아 박정희 대통령 그분의 길이 옳았구나.'라고 저는 인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제 제가 도발적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 대해서 오늘 쭉 소개를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칠사학번 전자공학과 김영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한국문제연구회라는 인제 이념 서클이 있었는데 바로 연세대학교에 있었던 이념 서클이 되겠습니다. 한국문제연구회 창립 60 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글을 쓰려고 하니 책장에 있는 한국문제연구회 창립 40 주년 기념 자료집이 눈에 띕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제 생각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2003년에 썼던 지난 글의 결호를 보면 무엇인가 그로부터 약 30년 전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변화가 오고 있었음을 느낍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되짚어보니 그때보다 더 많은 변화가 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난 시간을 통하여 저희 변화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선배 및 동료들이 추구해왔던 이념적 가치에 누가 되고 배가 될까봐 많은 번민을 했던 것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쓰게 되는 다음의 글이 지극히 도발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두려운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해외 견문.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서 이제 해외를 나가고 또 어,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해외를 많이 이제 다녔죠. 물론 뭐 아주 음, 진짜 뭐 그 비행기 타는 것을 그냥 그 시내버스 타듯이 그렇게 일을 해온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한 바가 이제 이런 거죠. 1980년 초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한 뒤에 모 대기업이 연구소에 취업하여 담당한 업무는 전자교환기의 LLL, 즉 로우 레벨 랭귀지. 그 로우 레벨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격이 다진 뭐 이런 개념보다는 기계어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하이 레벨 랭귀지면은 이제 사람이 쓰는 말에 가깝다는 그런 랭귀지.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말하는 거죠. 프로그래밍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LL로 프로그램을 탑재한 후 전기라는 영양식을 공급하여 고철 덩어리인 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었으며, 예, 제 업무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이어서 10여 년 넘도록 의료기기 제조 분야에서 개발 및 국산화 작업을 통한 기술 축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일본이라는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며 그들이 우리보다 여러 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역을 통하여 외국을 접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경험한 것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깨끗하며 격이 높은 질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확인한 또 하나의 신기한 경험은 빠르고 시원한 고속도로, 넘치는 차량의 힘, 조선 제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으로 무장한 산업, 반도체를 잉태하여 웅비하려는 용트림하는 전자공,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원자력, 넓고 강하고 높게 치솟는 토목 건축 기술 등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거대한 몸부림이 그들의 것에 비해서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을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더 노력하면 그들의 버금가는 나라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즉 소위 선진국과 우리의 모습이 질량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전반적인 프레임이 다르거나 상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선진국들의 그 행렬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을 가서 보고, 일본을 가서 보고, 유럽을 가서 봤을 때. 하지만 우리의 산업 구조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뭐, 나가보면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뭐, 어린 나이에 뭘 그렇게 잘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어찌됐든 전 그렇게 이제 느꼈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은 선진국화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거기서 받다는 얘기. 자, 우리 학번은 제가 1974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74학번입니다. 도립국의 끝자락에 걸친 세대라고 봅니다. 이제 삶의 끝자락으로 옮겨가면서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젊었던 시간은 낙후된 기술을 따라잡기 위하여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굴욕을 참고 견디었던 시간이었고 수출 전선에 나가 뛰던 친구들 역시 단돈 1불이라도 더 벌려고 바이어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지내온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일본말을 이렇게 섞어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쇼츠 영상에서 가오라는 말에 대해서 꼭 일본말을 써야 되느냐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온갖 그냥 비난을 받았다고. 저는 정말 어,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서 일본말 못한다고 정말 엄청 이제 수모를 당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어, 자라면서 쓰던 일본말, 아버지 어머니 동네 어른들이 쓰던 일본말 이걸 거꾸로 생각해내느라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 생활 속에서 일본말을 쓰는 게 이게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이게 분노가 치밀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어나 다른 언어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한 거지만 일본어는 우리가 강요당한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물론 저는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며칠 뒤에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들 일본을 또 얕잡아보고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절대 썩어도 준치라고
일본이 지금은 뭐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저들이 또 쉽게 물러날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요받은 용어였기 때문에 일본 말을 섞어 쓰는 게 그게 싫다라는 얘기죠.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지금 젊고 어린 세대를 위한 미랄이 되었고, 그 미랄은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우리 곁에 와 용트림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배불리 먹지는 못하였지만 촉은 목피로 살지는 아니하였고, 우리가 우리 땅에서 수확하여 먹어온 양식은 우리 앞 세대가 뿌려놓은 비옥한 거름 덕분이었음을 잘 압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 후 세대가 정말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세대가 경험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평가. 물론 뭐 엄청나게 유신을 반대하고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앞서 갖고 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노력을 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제가 세상의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 땅을 지켜나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적 저희 희미한 기억 속에 우리 집 앞에 신장로에 증평공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줄지어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 1960년에 4.19 아니면 1961년에 5.16에 대한 지지 행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주년 기념 자료집에 기술했듯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연세대학교 한국문제연구회의 회원이 되었고, 그렇게 박정희 정권의 유신을 반대하며 군사독재를 타도해야 한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가슴 저미는 사연도 겪으며 군인이 되었고, 다시 사회인이 되었으며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다니며 무역 사업을 했고 정치권에도 몸을 담았었으며 학창 시절이 전공과는 다른 공부도 하여 강단에도 섰었으나, 지금 삶을 삶의 황혼을 향하여 가는 저는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는 왜 목숨을 걸고 군사정변, 요즘 쿠데타라고 하죠. 쿠데타입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군사정변을 일으켰을까? 그렇게 권력을 잡고 바라다 본 이 나라의 적나라한 모습은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건국하여 13년간 나라의 틀도 미완성인데 6.25 사변 후 초토화된 땅과 들에, 산에 발을 딛고 사는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보며 과연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사변 후 8년인데 가슴에 총구를 겨누어 발포했던 호전적 세력은, 이게 북한이죠, 여전히 핏발선 눈으로 남쪽을 노려보고 있는데, 만일 내가 그였다면, 내가 박정희 장군이었더라, 그야말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결과론이지만 냉정하게 지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의 재건과 절대 빈곤으로부터 국민적 탈출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독일 탄광보학, 가녀린 간호사 인력 송출, 한일 협정의 체결, 월남 파병 등 훗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고독한 정치적 결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혈관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인구 밀집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 지하철과 전국 국철이 전철화에 초성을 놓았습니다. 중화공업과 첨단 과학에 투자하여 우리나라를 산업기술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지금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지만 금과 옥조인 국민교육원장을 통하여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꿈을 눈앞에 현실로 실현시켰습니다. 지금 국민교육원장을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검색이 다 되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 써 있는, 저 국민교육원장에 써 있는 말이 지금 현실이 돼 있어요.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피폐한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시산 치수 정책을 통하여 물을 담는 그릇인 댐을 건설하고 사방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형편 민둥산을 지금과 같이 울창하게 녹화시켰습니다.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지 확장 및 간척 많이 했죠. 간척 사업을, 통일벼 개발 등 식량 증산을 구현하여 반만년 높이의 보릿고개를 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없어졌어요, 사실.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오직 살길은 수출이라 하여 여인네의 머리카락부터 시작하여 수출입을 통한 무역 대국을 창조했습니다. 복지국가의 보도와 같이 말하는 4대 보험의 근간과 권력을 세워 국리민복 시대를 실현했습니다. 4대 보험이라는 거 있죠.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다음에 실업 그 산재보험,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5대 보험이다라고 하면은 뭐 건강보험에 연동된 장기 요양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죠. 저게 다 60년대에 그 근간이 만들어져 갖고 법제화됐어요. 우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죠. 그 60년대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전 정말 감탄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학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바로.
저는 저런 것들이 제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근래에 다 마련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60 년대에 다 마련된 법들입니다 저게. 그다음에 케이팝, K-뷰티, K-푸드, K-클래식, K-드라마 등등 이른바 한류를 위한 문화적 씨앗을 파종하여 지금 그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문해진흥법 이런 것들을 이게 70 년대에 다 그 법안을 갖다 제정을 하고 그걸 그 실시해서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시작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토록 자랑하는 K방산을 위한 기반을 닦아 자주국방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지금 텅 비어버린 세계의 무기고를 국산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은 그 보도나 유튜브 같은 그 보도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공중파를 통해서도 뭐 접할 수는 있겠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무기가 그거에 대해서 소진이 되거나 그 빈 공간을 국산품이 많이 채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국산품 무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역시 어 박정희 대통령이 ADD라든가 그다음에 뭐 카이스 지금은 카이스트라고 카이스와 크리스트를 합쳐서 카이스트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음 저런 그 군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을 그때 다 마련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냥 점점점 찍었는데 뭐 일일이 열거하자면 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에 인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사리 사욕을 위하여 개인적인 영달을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남들은 뭐 스위스 은행 계좌에 뭐 수조 원의 돈이 있느니 뭐니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사리 사욕 개인적 영달을 절대 취하지 않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이후의 정치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그 형제 자매,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그 비리를 저질렀는지.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 반도 기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나라가 반도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을 저는 반도 기질이라고 봅니다. 자 한반도는 고래로부터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륙적으로는 뒤통수를 겨눈 망치와 같고 왜 우리 한반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해양 쪽으로는 숨통을 끊을 것 같은 예리한 비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를 거꾸로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은 중국을 뒤통수를 후려칠 것 같은 그 망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본 쪽을 보면은 일본의 숨통을 끊을 그 비수, 단동화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인제 해양과 대륙 세력이 계속 부딪히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다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6.25 전쟁도 그런 흐름의 하나였다고 아니 그런 흐름의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 연유로 지난 긴 역사 동안 우리는 환란과 침략으로 온 국토에 상처가 나면서 우왕좌왕하여 왔지만 언제나 그것을 극복하여 지리멸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네. 우리가 극복을 잘했어요. 근데 그거 이상은 못했죠. 정말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반말년의 역사를 보면 지리멸렬해요. 세계 무대에 한번 서 보지도 못했고. 그런가 하면 냄비 속의 물과 같이 순간 펄펄 끓다가 외부 자극이 없어지면 바로 식어버리는 우리. 그게 바로 반도기질이고 냄비 근성이죠.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러나 근원을 알지 못할 미중의 힘에 의하여 온 국민이 합심만 하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고난도 순식간에 극복하는 마력을 지닌 민족이 또한 우리입니다. 뭐 그렇죠. 네. 뭐 벼랑 끝에 갔다가도 다시 물리치고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권력가의 눈치를 보면 이합집산하다가도 한순간에 판세를 뒤집어 엎는 저력을 가진 우리의 민족입니다. 즉 우리 민족을 규정짓는 반도 기질이 그것입니다. 그 기질은 긴 시간 동안 피 속에 영해되어 우리의 DNA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민족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광석화와 같이 특정한 이해 세력, 이해 권력에 줄을 서서 매우 강한 패거리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사색 당파와 같은 싸움만 일삼고 나라가 풍전등화에 흔들림에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출몰합니다. 하지만 이 힘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는 기적을 만들고 다른 종족들이 놀라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해냅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러지 않나요? 그렇기에 우리는 양장구절이 수천 년을 보냈고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한순간 나라를 잃고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 세계 10대 무역대국 6대 군사 강국이 되어 있고 한류 문화가 전 지구를 강타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의 힘이 결집만 되면 즉 반도 기질이 생존 에너지로 전환되기만 하면 우리들이 앞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독재란 무엇인가?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죠. 물론 그 앞선 이승만 대통령도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누워서 침 뱉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자,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5개월 동안 집권을 했으니 독재라는 글자가 갖는 의미로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독재의 의미를 알아보면 사전은 딕셔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재란 첫 번째,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계급 따위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이를 마음대로 처리하고 지배하는 것. 두 번째,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해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장황하고 화려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은, 즉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 18년 5개월은 거시적 관점에 의하여 6.25 사변으로 초토화된 빈곤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여 본다면 그로 인한 과제를 해결하기에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당시의 군인 계급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엘리트 계층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민정이양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켰기 했지만 민정이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소장이 그때 당시에 스스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민정이양 이후 그 세력이 총칼을 앞세운 군인 신분으로 행정입법 사법 조직에 들어와 일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은 군인이 군복을 입고 총칼을 옆에 차고서 입법 사법 행정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다 벗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군사 독재라고 하는 것은 어 다른 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군사 독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개헌과 유신헌법도 당시의 야권과 지식인 및 학생 등이 반대가 극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저때 저희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고 진행된 대한민국 헌정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금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었음에도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듯이 군사 독재라는 용어도 권력 쟁취를 목표로 대척점 세력을 누르고 정략적인 프레임을 씌기 위한 전략적 레토릭에 불과한 것으로 3대 세습 정치를 하며 북한 동포를 노탄에 빠뜨린 북한 김씨 정권이나 20세기의 신생 독립국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군부 쿠데타 정권들과 비교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국가적 변모와 발전에 대한 일방적 표매를 위한 용어로 이 프레임, 즉 군사 독재라는 프레임이 사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한국 정치학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학자들이 그냥 비겁하다고 봅니다. 음, 뭐 군사 독재 막 이런 프레임에 꼭 갇혀 갖고서 그 바깥 세상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이승만, 박정희 이런 지도자들을 헐뜯고 깎아내림으로 인하면은 마치 그게 무슨 엄청난 지식인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정말 한국 정치학자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겁한 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독재라는 시간 추구에서 길다는 개념만으로만 접근할 주제는 아닙니다. 독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도 공간축으로 어떤 방법과 도구 그리고 행태를 동원하여 무슨 짓을 했는지도 면밀하게 관찰되고 조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전에 쓰인 규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규정을 채우기 위한 도구를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여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지금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정선거를 지칭한 말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갖고서 의석을 많이 확보를 해서 다수의 의석으로 횡포를 부린다든가. 이거 군사 독재보다 더한 독재입니다. 더 나쁜 거예요, 질적으로. 왜? 마치 국민이 허용한 것 같이 가장하여 위선을 떠는 거죠.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런 집단이 어디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민주란 무엇인가? 우리는 1987년 6월 11일 민주화 항쟁 기념일로 기념합니다. 모두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이 기념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민주의 사전적 해석은 국민이 권력을 가진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정치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으니 그리 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시에 목격한 것은 공권력의 무력화, 자유를 빙자한 방조, 다양성으로 포장한 혼란, 자금에는 대한민국이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선 이념 논쟁 및 투쟁이 난무하는데 제가 세상을 잘못 본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작금의 세상이 그렇죠. 선배 동료분들에게 정말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나 제가 보는 이 땅의 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 오는 아침 커다란 우산을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 소녀가 빨간 물이 횡단보도를 묵묵히 건너가고 있다. 지나는 회전 차량이 밀려서서 경적을 울려도 결코 아랑곳하지 않는다. 참으로 위험천만이다. 마치 고비 풀린 망아지가 군중 속으로 뛰어드는 듯한 소위 이 땅의 민주화를 보는 장면과 같다. 저는 우리의 민주화를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 공간의 그것입니다. 자, 우리의 해방 공간, 즉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죠. 우리의 해방 공간은 나라를 세우는 과업, 네이션 빌딩을 수행하는 동안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 독재 체제 간에 벌어진 처절한 혈투의 시간이었으며, 천탁과 반탁, 즉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그다음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의 극과 극의 대결이었고, 혼돈과 방황으로 점철된 고난의 지표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협정이 체결 이래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자, 바로 어, 지금 이 한국문제연구회라는 것이 창립된 게 60년이라고 그랬죠. 한일 협정이 체결됐을 때 만들어진 이념 서클이에요. 60년이 지났죠.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문화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건만, 누가? 우리나라. 정치 집단 간의 대립으로 그동안 독재를 혐오하며 민주를 외쳐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결과는 우리는 불행히도 다시 해방 공간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있음을 봅니다. 즉 찬탁과 반탁의 이념 투쟁의 그 도가니 속으로 다시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말해서 해방 공간의 좌우 충돌과 대립이 광화문과 대한문 일대의 광장과 도로에서 태극기와 촛불의 대립으로 바뀌었을 뿐, 그 둘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우리는 좌우 충돌과 좌우 대립의 이념적 굴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방 공간보다 더 교묘하고 화려한 진지 구초로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폄훼되며 그 세력들에 의해서 체제 전복이 획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진지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죠. 바로 체제 전복을 위한 그런 진지예요. 즉 뭔가 그 공산주의적, 어, 쇼 독재적 그런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그런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늘 대한민국 현실을 부정합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요. 다른 세상을 원하고. 근데 그 다른 세상이 또 뭐냐면 바로 북한이 추구하는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해방 공간에서 싸웠던 그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6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있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디지털 세상. 이게 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주 굉장히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드웨어라는 고철 덩어리에 소프트웨어라는 사람의 생각을 탑재하고 전기라는 영양식을 공급하면 디지털 세상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은 국토 면적이 무궁무진하고 사람의 온갖 상상을 구현하는 공간이 되며, 또한 그 세상은 기고의 원칙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느냐에 의해서 선과 악으로 구분됩니다. 기고는 garbage in, garbage out이죠. 즉 컴퓨터의 본질이에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게 컴퓨터죠.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온갖 가짜 뉴스, 거짓말, 허위, 날조 이런 것들이 그냥 풍미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패턴 인식이란 기술은, 즉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형체라든가 그다음에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패턴 인식 기술입니다. 인간에게 편리함과 사악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컴퓨터의 본질을 아는 사악한 사람에 의해서 제어를 받는다면 그만큼 정당 일체감이 엷은 대중은, 즉 정치적 이념적 신념이 엷은 대중, 그 세상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합니다. 정치도 예의 없이 이에 오염이 됩니다. 정치라는 기능이 디지털이라는 툴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온갖 가짜 뉴스,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가짜 뉴스의 범람과 선전의 도구가 되어 자금의 정치판은 예의도 도덕도 양심도 낭만도 없는 혼탁한 무대로 전락된 지 이미 오래이며 기존의 정치 이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도덕의 타락이며 부정부패와 맞물려 정치의 기능에 손괴를 가져오는 크라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크라켄은 저 북미 그 바다에 있는 큰 그 이제 낙지, 문어, 문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따라서 기존의 고전적 관념과 규범으로 통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새로운 룰이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혼탁해져 있다는 얘기. 거짓말이 난무하는 디지털 세상 그렇다니. 자, 지난 60년이 가져다준 대한민국의 위대한 레거시. 우리의 유산이 있죠. 이게 뭘까요? 아까 많은 변모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바로 이제 이게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해온 것은 무엇이며 또 시기하고 질투해온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1940년대 후반같이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그나마 당시에 피골이 상접했던 아이들, 즉 국민의 먹거리, 살림살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기름지고 예뻐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양이 좋아갖고 100세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로 됐고, 전 같으면 60이면은 꼬부라져서 곧바로 뒷방으로
물러나 앉아야 될 그 세대가 지금 60이면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이제 벗었죠. 그리고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에게는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다고 하죠. 이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성공을 하면 그걸 코리안 드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게 레거시죠. 우리의. 더구나 북한과의 경제력의 격차는 50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60년간 우리가 압축적으로 이렇게 온 대한민국의 레거시이며 이 뿌리는 우리가 그토록 타도를 외쳤던 박정희 시대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반말년 역사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추구해온 민주는 1987년 6월 10일까지이며 그 이후는 친북, 종북, 주사파, 빨갱이 등으로 불리는 세력과의 진치전에 의한 혼란이고 이는 해방정국이 이념 대립을 판박이로 되풀이한 이념 전쟁일 것입니다. 즉 자유민주화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로 요약되어 근간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당신의 조국, 한국에 흔들리는 모습이 성찰이 부족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역사조차의 반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문제연구회의 구호가 바로 당신의 조국, 한국을 알자입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 이 조국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구호기 때문에 써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한자를 변개해 놨습니다. 그 조국이 저 조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어,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 한국. 이 한국의 지금 모습이 60년 아니 해방된 이후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념적. 서로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갈등하고.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은 대한민국의 이 실존하는 우리의 모습. 이건 60년 전 아니면 해방 전국하고는 천지 차이죠.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레거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유산이에요. 유산. 근데 왜 그걸 폄훼하고 부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혹자는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의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합니다. 자, 물론 그 시대 그리고 그 시간에도 과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와 흠이 없는 존재는 하느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으로서 권력이 고지가 저 앞인데 예서 말수는 없듯이 통찰과 신념으로 가는 길에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달라 함께할 수 없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찌 없을까마는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죠. 네?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달라서 그에 대해서 나가서 데모를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러면서 또 군대를 끌려갔고 감옥을 가고 영화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상 다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 정권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피해 본 사람이 어찌 없을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룩된 이 위대한 레거시가 폐기되고 폄훼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 부유함, 풍요로움 이걸 왜 폄훼를 하는 거죠? 왜 이게 폐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왜 이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듯이 양심의 손을 얹고서 하늘을 우러러 과와 흠이 없는 사람 외에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일궈온 사람들 그들에게 돌을 들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남과 북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돌을 누가 맞아야 되죠? 정말 저들의 말에 따르면 인민을 헐벗고 굶주리게 만든 그 지도자와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든 그 지도자, 돌을 어디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돌을 우리한테 던지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나는 대한민국 정치사 다시 현대사는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 정치학자들 논문 다시 써야 돼요.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뭐 죽어 썩어지면 한 줌에 흙이 될 건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이 나라를 이 좁은 국토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만든 이 세상, 그 과거를 부정하느냐. 나쁜 놈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문제연구회 60회 성상을 한번 볼까요? 학생운동 및 지식인의 저항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것과 하고 있다는 것에는 몸서리치도록 동의를 합니다. 맞아요. 그 체크한 밸런스는 우리가 음, 항상 유지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같이 저는 제가 레거시로 표현한 박정희 시대의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 투쟁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
역사에서 지워져야 속이 시원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우리의 이념 투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그것들이 토대가 되는 남과 북이 정치 체제가 만들어낸 지난 60년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남과 북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를 쿠데타와 군사 독재라는 테두리에 가두어 계속 비난과 폄훼하는 영화의 시간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해석하여 그 레거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이 생전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을 다시 해야 될 때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기념관을 짓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는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에 정치학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괜히 자신들을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을 욕해 갖고서 자신의 인격이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비겁한 짓이죠. 야비한 짓입니다. 그리고 나쁜 짓입니다. 자, 이에 한국문제연구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아직 삶의 독한 해이를 구하지 못하여 다음 두 가지 과제를 스스로 풀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첫째, 지난 60년의 레거시를 지금같이 이념 투쟁을 위한 소재로 폄훼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에 대한 정치학적, 역사학적인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 예, 정치학자뿐만 아닙니다. 역사학자도 공부 다시 하고 논문 다시 쓰기 바랍니다. 야, 비겁해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거짓이 난무하는 디지털 세상에 맞는 새로운 정치적 규범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 예, 디지털 세상을 만든 것은 이제 우리와 같은 전자공학도가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음, 정치꾼들이 희한한 세상을 또 만들어. 근데 그러한 변화하는 세상에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규범이 설정이 돼 갖고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되는데 지금 끝없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교육학자들 정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종교, 어? 종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혼탁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글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배 동료 회원들에게는 누가 배가 될지는 모릅니다. 더구나 정치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해본 일이 없는 입장에서 주제넘는 일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역시 매우 큽니다. 하지만 글을 마무리하며 짧은 지식으로 우리 투쟁 대상이 되었던 군세와 독재라는 프레임이 남겨놓은 레거시에 대해서 평을 한다면 참 정말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매우 위대한 업적이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그 유산은 엄청 위대한 업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와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은 역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그런 지도자인데 결국은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던 혁명가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결론은 국가 사회만을 위하고 통찰력이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또 우리 곁에 와야 된다는 거. 그런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었죠. 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아, 그 이전에 최규하가 있었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게 쭉 이렇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그 지도자 중에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앞으로 도래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또다시 그런 지도자가 다시 이 땅에 와 갖고 이 나라를 끌고 나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예. 자, 제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우리 미래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지난 반만년과 같은 지리멸렬한 역사를 이 땅에 계속 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또 반만년이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반만년 같은 지리멸렬한 그냥 여기서 의다 터지고 저기 가서 화풀이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정말 이 역사서에 기록할 것이 별로 없는 지리멸렬한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또 쏟아질 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초인이 누구였는지 정말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자, 물론 동시대 정치를 동시대라는 잣대로 동시대인이 재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평가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이 시대 평가는 우리 한참 뒤인 후세들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그리고 여기를 살고 가버리는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시공간에 그려온 국가사회적 궤적이 먼 미래 세대를 위한 통찰력 있는 지도자와 지식인들에 의한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일그러지고 깨어져 부수어진 궤적이라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간구일 뿐입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네, 어쨌든 지난 그 10월 25일입니다. 원래는 10월 29일이 이제 창립 일이었는데 10월 25일 날 이제 그 학술 그 회의와 함께 기념식이 이제 진행이 됐죠.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층에서 이제 그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 교육부 장관이 윤영섭 명예교수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 일부에서는 AI 뉴 미디어 시대의 한국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 특별 학술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2부 기념 행사에서는 김영철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김만규 명예교수가 축사를 했다. 참석한 동문들은 감사패 증정, 축가, 사진 촬영을 끝으로 만찬을 함께하며 60주년 기념식을 축하했다. 네, 저는 안타깝게도 이날 개인적인 그 중요한 어,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연세대학교 동문회보에 실렸던 그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잠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저는 74 학번으로 학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을 한 공학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정치에 몸을 담으면서 이제 제 7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저기 서정대학교에서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로서 뭐, 음, 뭐 겸임이라든가 기타 이 기간을 다 포함하면 한 5, 6년 정도 제가 후학을 위해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곱씹어 볼 때 한국문제연구회라는 그 이념 서클이 어, 어, 대한민국의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학생 운동 이런 어떤 사회적 흐름에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과거를 놓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앞길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AI 뉴 미디어 시대의 한국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학술 회의가 있었듯이 물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런 작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토록 그 비난해왔던 박정희 시대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될 것이고 몇 세대 뒤에서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를 놓고서 역사서에 기록을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그 기록된 역사가 후세로 해서 보탬이 돼야지 후세로 해서 후세를 망가뜨리는 그런 기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상과 같이 이 연세대학교 한국문제연구회 60년을 그 기념해서 있었던 일과 그때 그 발간된 그 기념 그 학술지 학술지라 보기에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성격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했던 제 글, 사실 뭐 한편 용기를 내고 쓴 글이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 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10, 14일이죠. 14일이니까 뭐 매달 14일이면 무슨 날 하듯이 쿠키데이입니다. 맛있는 그 쿠키를 좀 드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당뇨의 날, 누구의 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이 됩니다. 정말 참 기념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네요. 네, 이상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